네, 정치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틀 뒤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게 되는데 관련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의원님이 지만원 씨한테 고소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뭐 재판이 진행이 됐었어요. 예. 지금 1심하고 이제 항소심 끝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뭐 판결 나왔던 게 2심 판결이었어요. 예, 항소가 이제 지만원 씨가 항소한 게 기각이 된 거죠.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만원 씨 주장 중에 그 탈북자들이 한 40~50명 80년 광주 때 그 무장 군인으로 총 들고 내려왔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대조하면서 광수죠. 광수. 그래서 그 지금 한국에 있는 탈북자예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이 사람들이 80년에 총 들고 내려온 사람들이다. 북한군이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탈북자들이 저와 같이 활동하는 이제 북한 인권 운동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만원 씨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초등학생 나이 이렇게 되는 분들도 몇 명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총 들고 내려왔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건 법원에서 항소심 법원에서 지만원 씨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역사적 왜곡이다 하는 점들을 좀 분명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원님이 이제 광수를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이제 그 비판을 했더니 그렇죠. 이제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으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제가 지만원을 명예훼손했다고 자기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고소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 지만원 씨 그 말이 안 된다 해갖고 의원님 손을 좀 들어줬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당연한 판결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 지만원 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 5.18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또 이제 그 한 분 찾아내서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직접 나오기도 했잖아요. 1호 광수. 그러니까 이러면 좀 부식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그래도 살아서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광수 주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대 국회죠. 지난 국회에서는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도 이 동조하는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3명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명하고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약화됐죠. 약화됐고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80년 광주에 대해서 좀 음해하려는 시도가 보수 내에서는 계속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내부의 개혁 과제고. 그럼요. 예. 그건 좀 해야죠,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모레 있는 기념식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참석을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의원님은 연락 못 받았어요. 확인은 안 했는데 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이 5.18 광주를 좀 폄하하는 이런 정당이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고. 근데 의원들 개개인은 이제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라도 의원 전원이 거기서 이제 광주에서 의원 총회하자 이런 이야기는 계속 했었어요. 5.18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국방이기도 하고 정보위도 이제 그 함께 겸하고 계시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되는데 북한의 지금 코로나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국정원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국정원이 북한 공식 발표한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5년간 국정원의 대북 정보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그래서 제가 황당했어요. 그냥 북한 공식 발표한 거 해석하는 수준의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대북 정보 복원을 해야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하고 또 북한을 돕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스스로 정보를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아무튼 국정원의 좀 어떤 상실된 그런 대북 정보 기능을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델타 때라면은 좀 더 심각할 수 있는데 사망자가 많이 나오죠. 오미크론은 좀 약하잖아요. 약하고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국경 봉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한번 거쳐야 되는데 빨리 거치는 게 낫다. 물론 내부에 사망자가 생기겠지만 불행한 일이지만 김정은은 젊어서 김정은 본인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피해자가 건강상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북한 체제에는 큰 위험은 또 없기 때문에 체제 뭐 위기나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단 이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망자를 방치할 가능성이 꽤 있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좀 북한 정부 비판 안 할 수가 없고요. 인도주의적 위기 뭐 10만, 20만 이렇게 사망자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이제 노약자들 지금 대체하는 게 거의 민간요법이잖아요. 네, 뭐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서 나오는 걸 보면 뭐를 끓여 먹어라, 뭐 꿀 먹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국 정부에서도 그나마 잘 통했던 민간요법 정리해서 언론에 보도해 주는 게 북한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국 코로나 지원한다고 해도 받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뭐 이제 지원책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안 받을 거라고 보세요, 북한이? 제가 이제 정보위에서 쭉 있었던 지난 몇 년간 보면은 한국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계속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지원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꿈깨라. 니들 건 안 받는다. 계속 그랬다. 근데 혹시 정부의 보고에서 그러니까 국정원 보고에서 요번 말고 그 전에 코로나 환자 한 명도 발생 안 한 게 맞습니까? 혹시 관련 보고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번 말고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어요, 북한에. 그리고 우리 국정원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백신 맞은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게 그 국정원 보고였고 그래서 이제 뭐 한 명도 없으니까 김정은도 백신을 안 맞았을 거라고. 북한 수뇌부도?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국정원에서. 그래서 저는 안 믿었어요. 그 국정원 보고가 사실이 아니다. 김정은은 맞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왜냐하면 수령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모더나 같은 거 구해서 맞았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국정원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요즘. 문재인 정부 국정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한 명도 없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우리 의료 지원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뭐 누적 그러니까 그 유혈자 그러니까 발열 환자죠. 120만을 돌파를 했다는 거. 이번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북한에 이제 지원받는 정책이 선중 호남이에요. 일단 중국 우선. 중국 통해서 해결이 되면 남쪽 지원은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국도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손을 내밀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은 아닐 거고 시간이 좀 몇 달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좀 매개로 해서 이제 물론 당연히 어떤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거가 이제 급선무고 그걸 좀 매개로 해서 좀 남북 관계가 좀 진전이 된다면 그것도 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진전 안 됩니다. 핵실험도 하거든요. 이 와중에 또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김정은의 의지는 무조건 강행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체제가 위험하지 않다. 건재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실험 준비하는 실무자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가 뭐 격리되고 군인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랬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는 있지만 하고 싶은 의지가 꺾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북한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좀 심각한 것 같아서 한번 좀 질문 드려봤고요.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인사 문제 계속되고 있는 거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좀 답답하십니까? 어때요, 의원님? 그 인사 문제는 이제 역대 정부에서 항상 있었던 문제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걸러도 100%안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인사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바로바로 빨리 대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어쨌든 청와대 비서관 한 분은 자진 사퇴를 했고 김성회 교육부 장관도 이제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심각성들은 윤석열 이제 대통령께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문제가 지금 그 며칠 사이 이제 가장 이제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보도에 그 시 20년 전에 썼다는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거 그게 성희롱을 옹호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한데 제가 시 전체를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제 맥락은 당시 지하철 안에서 좀 청년들의 무례함, 버릇없음, 뭐 노약자석에 앉아서 조는 척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의 무례함을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꼭 옹호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시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성희롱 옹호자다 이렇게 몰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사안들은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아무튼 그건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경고 처분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 정식 징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거 보면 윤재선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있으면서 했던 평소 언행, 예. 음담 패설을 너무나 많이 해서 EDPS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 뭐 이제 그 한국일보 보도에는 몇 개 인용이 됐던데요. 이 방송 심의에 걸려갖고 도저히 여기서 인용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말을 계속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되죠. 근데 이제 최근 근데 그 시점은 좀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추행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10년, 20년 전 보면은 음담 패설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거의 뭐라 그러나요? 기준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큰 문제의식이 없었다. 미투 이전과 이후 달랐고, 그리고 최근 몇 년에도 특히 미투 이후에도 계속 그랬으면 이건 문제를 삼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20년, 30년 전에 음담 패설했던 거를 다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그건 뭐 상당히 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건 좀 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장 주는 거죠 내일? 한동훈 뭐 청문회 보니까 민주당 역시 청문회입니까? 민주당 뭐 오히려 한동훈 도와주고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데요. 자,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표현 좀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은 뭐 두 사람도 안 된다는 걸 거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총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흠이 없는데 확인된 게 없는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사실 협박하는 상황이거든요. 안 뽑아준다고. 근데 뭐 한덕수 민주당이 날리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박살을 날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뭐 흠도 없는데 억지로 총리를 날리면은.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적절하다라는 여론이 꽤 나오던데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억지로 줄어들고 있다. 예, 여론조사는 뭐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인준 문제에 대해서 또 평가가 또 다른 여론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무기로 뭐 잘라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근데 실제로 잘랐을 때 그럼 잘한 것이냐. 이 평가는 또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런 건 좀 통 크게 하고 넘어가야지 크게 뭐 한 방 걸린 것도 없는데 자꾸 해봐야 민주당만 오히려 흠잡히고 국민들한테 부정적 인식만 커지고. 근데 거꾸로 지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는데 정호영 후보자는 일단 아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정호영 후보자 문제를 정리하겠다. 지금 후순위로 놓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자꾸 뭐 억지를 부리니까 이제 윤석열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밀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 같은데 저는 뭐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수순으로 뭐 역시 다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보시면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다 됐어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강용석 그 무소속 후보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지사. 예. 지금 단일화 제안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받아야 된다고 안 받죠. 안 받는다? 이제 윤석열 안철수 이제 과정처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협상에 의한 단일화 문제는 아니라고 봤잖아요. 저희 당에서. 똑같다. 그냥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 개인 결단의 문제였듯이 지금은 강용석 후보의 개인 결단의 문제다. 그거 할 거냐 아니면 뭐 포기할 거냐. 뭐 후보 누가 단일 후보가 되면 누가 후보가 돼야 되는지 이미 결정이 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협상을 하자 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고. 그러면 강용석 후보가 완주를 해도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완주하면 어쩔 수가 없죠, 뭐. 근데 이제 그문에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중도 확장, 청년 중도 확장이기 때문에 극단 세력과는 뭐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 숫자보다도 오히려 강용석 후보의 색깔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강용석 후보는 진보 진영 정의당처럼 우파 내에서 독자 정당을 만들든지 해야 되죠. 아, 그렇게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